옛날 남녘에 양화촌이라 불리는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 끝자락에는 외숙모 밑에서 자란 한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소혜였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 잃고 자란 아이였지만 손재주는 곱고 말씨는 부드러웠지요. 저 아이는 마음도 곱고 손재주도 좋고 인성도 바르니 어느 집에 시집가든 그 집은 참 복이겠다. 소혜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소혜가 17이 되던 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진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어요. 진씨 집안은 대대로 사주와 점괘에 기댄 삶을 살아온 집안으로 집안어른인 진노인은 사람은 사주가 반이라 믿는 이였어요. 소혜라 했느냐? 이름도 물기운이네. 진노인은 혼사 이야기가 오가자 곧바로 점쟁이를 불러 사주를 보게 했어요. 점쟁이는 주역서를 뒤적이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지요. 물이 너무 많습니다. 화기가 필요한 이 집과는 상극입니다. 장차 집안에 습이 차고 불은 꺼지며 복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은 불기운으로 장사를 해온 집인데 물이라. 하지만 장남 진병수는 사주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됨됨이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허면 네 말대로 해보거라. 다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도 너에게 있다. 그렇게 소혜와 진병수의 혼례가 치러졌어요. 소혜는 붉은 족도리를 쓰고 진식댁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나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채 되지 않아 시댁에는 사소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어요. 혼례를 치르고 첫째 날 밤 안방의 등잔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루 끝에 앉아있던 진노인이 이마를 찌푸렸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불을 끄는 사주라더니 첫날부터 등잔이 꺼지는구나.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고 부엌문이 덜 닫혀 있었지요. 소혜가 기름을 채우려던 찰나 바람에 심지가 꺼진 것이었지요. 소혜가 시집 온 지 둘째 날 마당에 송아지가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났지요. 아니, 집안 기운을 막는다더니 들어오자마자 송아지가 죽어? 점쟁이가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었구나. 장씨 부인은 며느리 소혜를 위아래로 불아리며 말하였지요. 하지만 송아지는 사실 이전부터 이미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였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앓는 중이었지요. 소혜가 시집 온 지 셋째 날에는 아침에 장독대 한 켠이 무너졌지요. 하지만 장독들은 이미 오래되어 금이 간 채로 비바람을 맞고 있었고 기와장이 내려앉으면서 덩달아 장독대가 쏟아져 내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은 그 모든 일을 하나로 엮어 소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들이자마자 등불이 꺼졌고 송아지가 죽었고 장이 썩었으니 이게 우연이더냐? 사주가 불을 꺼버리는 사주라더니 진짜 이 집안 기운을 다 꺼버리는구나. 소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새벽마다 부엌에 나가 손으로 쌀을 고르고 시어머니의 옷을 꿰매며 점심상에 직접 장을 담아 올렸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아무리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이 나와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결같이 굳어 있었지요. 결정타는 네 번째 날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다 옷자락을 불에 태워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치마! 놀라서 외친 시어머니의 뒤에서 진노인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게 다 그 여자의 사주 때문이다. 불이 꺼지고 짐승이 죽고 장이 썩고 이제는 사람까지 다치지 않았느냐? 이런 불길한 기운을 언제까지 집안에 둘 셈이냐? 그러다 진병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지요. 아버지, 장독이 무너졌지만 장은 썩지 않았습니다. 뭐라? 넌 그렇게 불러 터져서 문제다. 장독이 무너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못 먹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냐? 썩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먹으면 저승사자가 일찍 데리러 온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모른다는 것이냐? 저 계집년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랐다는 말이다. 전현을 당장 내보내거라. 진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소혜를 무척이나 아꼈지만 아버지의 불효령 앞에서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숙였지요. 그날 저녁 소혜는 낡은 보자기에 옷 한 벌과 바느질감 몇 조각을 넣고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진병수가 뒤에서 동전 몇 잎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미안하오. 난 당신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소. 하지만 내 아버지는 마음이 이미 다친 것 같소. 소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 뒤로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마당의 흙은 축축히 젖어 발밑을 물들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쫓겨남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없었고 책임도 없었으며 죄도 없었지요. 그저 사주라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갇힌 채 누군가의 불안을 대신 짊어질 여자 하나가 또 세상 밖으로 밀려났을 뿐이었어요. 양화촌을 떠난 뒤 소혜는 아무 연고 없는 남쪽 고을까지 걸어갔어요. 봄비는 끝나지 않았고 치마 끝자락은 진흙으로 물들었지요. 원래 살던 고향으로 소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쫓겨난 여자를 반기지 않을 것이 분명할 뿐더러 외숙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녀는 시장 귀퉁이에 초가집에 일자리를 구해 그곳에서 머물었어요. 바느질과 허드렛 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지냈지요. 그런 소혜에게 다시 혼초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해가 바뀌고 나서였어요. 이번엔 가난한 선비 집안 성시댁이었어요. 현우는 학문이 깊고 온화한 성품으로 이름난 사람이었고 홀로 계신 노모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그의 어머니는 처음 소혜를 보자 말없이 그녀의 손을 쥐었어요. 이 손 바느질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소혜는 고개를 조아렸지요.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현우는 말이 많지 않았고 소혜도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꼭꼭 숨은 씨앗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어요. 소혜는 새벽마다 장을 보고 곡식을 다듬고 시어머니의 옷을 지어 입혀드렸지요. 장독은 곰팡이 하나 없이 반질반질했고 부엌불은 늘 따뜻하게 피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나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며느리가 들어온 지도 벌써 해를 넘겼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처음엔 혼잣말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은 날카로워졌고 얼굴빛도 변해갔지요.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손주 얼굴 한 번은 봐야 할 게 아닌가. 다른 집 며느리는 몇 달 만에 자식을 안던데 이건 뭔 일이래? 현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소혜를 진심으로 아꼈고 아이를 낳지 못해도 그 탓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 않았지요. 어머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시지요.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의 불안과 조급함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점쟁이를 몰래 찾아갔어요.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소혜를 바라보다가 찬물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점괘가 이르길 이 집안의 아이 기운이 끊긴 건 다 너 때문이래. 소혜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 집을 잊지 못한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없이 이혼장을 내밀었어요. 현우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소혜는 다시 보따리를 꾸렸어요. 현우는 무거운 손으로 그녀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요. 다만 이 집은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소. 소혜는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혜는 2번째 쫓겨남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사랑이 있었고 온기가 있었지만 세상이 만든 기준 앞에서 또다시 내쳐졌어요. 겨울이 오기 전 추위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소혜는 걸음을 재촉하며 말없이 걸었어요. 소혜는 3번째로 시집을 갔어요.
장터 어귀에서 약재를 파는 이춘복 상인의 집이었지요. 아들 이석도 어머니 홍씨 부인도 모두 상인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집안이었어요. 이춘복은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고, 아들 이석은 장터 일손이 부족하니 일손이 빠르고 말이 없는 여인을 원했어요. 소혜는 그들에게 꼭 맞는 며느리감이었지요.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소혜는 장터 앞에 나가 보자기와 약재 주머니를 직접 지었어요. 손님들은 그녀의 단정한 태도에 종종 한마디 칭찬을 남기곤 했어요. 며느리를 잘 들이셨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말도 곱네요.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들어설 무렵 장터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고을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이었지요. 약재를 사러 오는 이들은 뚝 끊겼고 창고에 쌓아둔 약초는 습기에 곰팡이가 슬었어요. 아무래도 산에서 캔 약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선 약을 팔지만 요즘은 독이나 퍼뜨리는 것 같아. 이성은 멍하니 앉아 며칠을 장사를 접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 홍씨는 점점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희한하지 않느냐? 저 아이를 들인 뒤부터 손님이 뚝 끊기고 약값은 내려가고 약초는 썩었어. 다른 집은 장사가 안 돼도 이 정도는 아니라더라. 소혜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 그녀는 여전히 젖은 약초를 햇볕에 말렸고, 새벽이면 시장 바닥을 쓸고 앉아 손바늘질로 가게 깃발을 수선했지요. 어느 날 밤 홍씨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여자를 들인 뒤부터 집안이 내려앉고 있어. 손님도 끊기고 재물도 빠지고,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저 여자의 팔자가 문제인 것이다. 어머니, 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고요. 이건 팔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겁니다. 이석은 조심스레 말했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어요. 지금은 장이 죽었다지만 팔자가 맞는 며느리는 죽은 장터도 살린다더라. 이건 이 집과 기운이 안 맞는 여자인 게 틀림없을 게야. 그날 밤 소혜는 이석과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마당에는 바람이 불고 그가 입을 열었지요. 나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요. 어쩌면 처음부터 당신은 나와 맞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오. 소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짐을 싸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저 여인 또 쫓겨났대. 3번이나 시집가서 3번 다 쫓겨났다지? 팔자가 드세다더라. 얼굴은 순한데 안은 무슨 기운이 들었나 몰라. 길가에서 머리를 맞댄 아낙네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요. 소혜는 최대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발밑만 보며 걸었어요. 첫 번째 시집 때는 사주, 두 번째는 자식,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 세상은 언제든 여자를 밀어낼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장터 뒷산에서 몸을 말고 웅크려 잤어요. 바람이 옷 속으로 들이쳤고 흙냄새가 살 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소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펑펑 울고 싶어도 울음을 크게 터뜨릴 수 없었지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간 참았던 모든 게 쏟아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며느리였던가. 그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순 없는 것인가. 나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소혜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답니다. 몸을 일으킨 건 새벽닭이 울 무렵이었어요. 소혜는 산자락을 따라 걷다 풀숲 뒤에 숨은 오래된 폐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초가는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듯했고 지붕은 반쯤 무너졌으며 기둥엔 곰팡이와 이끼가 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벽 한 면은 아직 견고했지요. 그녀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작은 한숨과 함께 이야기하였어요. 그래,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지요. 산 너머 고을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물 한 잔, 나물 한 줌도 서로 나누기를 꺼렸어요. 장터는 썰렁해졌고 외지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팻말이 곳곳에 세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가축을 돌보다 병에 걸린 남자 하나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해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마을로 향했지요. 그리 가지 마세요. 거기 병 옮는다잖소. 하지만 소해는 멈추지 않았어요. 낡은 광주리에 각종 약초와 지혜를 끌어모아 그 집을 찾아 나섰지요. 고름이 차오르고 숨을 몰아쉬던 남자의 이마를 식히고 손발에 쑥뜸을 놓고 뜨거운 죽에 찌은 마늘과 민들레즙을 섞어 입에 댔지요. 며칠 밤낮을 수발한 끝에 남자의 호흡이 가늘게 남아 돌아왔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그 여인이 살렸대. 그 약재며 뜸이며 그 손길이 정말 사람을 살렸대. 전염병이 돌아서 의원들도 치료를 꺼려하는데 정말 대단한 여인이군. 그 소문은 불씨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소해의 초가 문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은 어미, 몸에 두드러기가 돋은 사내, 밤에 잠을 못 자는 노인들. 소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등에 찜질을 해주고 팔에 쑥뜸을 놓고 뿌리차를 다려 마시게 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전염병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기침 소리만이 어둠을 헤집을 듯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은 손등에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가 사흘이 지나면 몸이 식고 숨이 멎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 병을 귀신이 퍼뜨리는 병이라며 입을 닫았어요. 마을 어귀에 의원 또한 출입 금지라 쓴 팻말이 걸려 있었고 병든 이들은 그 팻말을 지나 소해의 초가를 향해 걸었어요. 어떤 이는 엎혀왔고 어떤 이는 수레에 실려왔지요. 소해는 한 손엔 죽을 들고 한 손엔 뜸을 얹으며 하루에도 수십 명을 돌봤어요. 그날 오후 초가 앞에 낯익은 수레 하나가 멈춰섰어요. 마을 뒷길을 돌아 올라온 그 수레 위에는 한 여인이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곁에는 낯빛이 창백한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소해는 약탕기를 들고 나오다 수레 위에 여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지요. 다름 아닌 진식댁 어머니였어요. 붉은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곁에 선 사내는 진병수였어요.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지요.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하오. 내 어머니를 살려주시오. 의원도 갈 수 없어 당신만 찾아다녔소. 그녀는 속으로 무너졌지만 입 밖으로는 겨우 침착한 말을 꺼냈어요. 우선 지금은 안으로 들일 수 없습니다. 열이 심한 아이들과 숨이 위태로운 노인들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손이 닿는 대로 바로. 진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기다리겠소. 제발 살려주기만 하시오. 소해는 다시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 하나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노인 하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끝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녀는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은 그 수레를 향해 무겁게 기울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부엌에서 약초를 다리던 소해에게 마을 안악이 숨 가쁘게 뛰어들어왔어요. 소해아 씨, 수레에 계시던 그분, 숨을 거두셨대요. 소해는 약탕기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진 약초물이 바닥을 적시고 그녀의 발등을 덮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도 못했어요. 다음 방에서 누군가의 기침이 터졌고 부엌에서 죽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소해는 장독대 앞에 혼자 섰어요. 살려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틀 뒤 또 하나의 수레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안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들렸지요.
소혜가 문을 나서자 수레 위에 누운 여인이 눈동자를 희미하게 떴어요.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단 한마디를 속삭였지요. 괜찮아졌니? 소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성시댁 두 번째 시어머니였지요. 그녀는 더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눈을 감고 그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소혜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습니다. 시간은 눈처럼 쌓여갔어요. 전염병의 기세는 조금씩 꺾였고 찾아오는 이들의 발걸음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지만 소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죽을 다리고 뜸을 뜨고 남은 이들의 숨을 이어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그날 오후 햇빛이 미약하게 마당을 덮을 무렵 한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 초가 앞에 도착했어요. 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깊게 기울어 있었어요. 소혜는 부엌에서 약초를 다리다 그 익숙한 기척에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진병수였지요. 내가 또 왔소. 이번엔 내가 아파서 왔소. 소혜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팔을 받쳤어요. 그는 더 서 있을 힘이 없는 듯 그녀의 어깨에 기대듯 쓰러졌지요. 소혜는 그를 마당 뒤 작은 움막에 눕혔어요. 솥에 물을 끓이고 이마에 찜질천을 얹고 밤이면 불빛 아래 조용히 곁을 지켰지요. 병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용히 말하였어요. 난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아버지가 말하던 사주가 날 두렵게 만들었지. 근데 지금 보니 당신만이 내 삶의 복이었소. 소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남긴 말들을 그 손등 위에 덮듯 감쌌지요. 사흘 뒤 진병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소혜라는 이름 하나, 천천히 내뱉은 단어 하나뿐이었지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소혜는 그가 처음 왔을 때 누웠던 자리에 그를 곱게 눕혔지요. 그리고 흙을 덮으며 말했어요. 나를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몇 달 뒤 전염병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하늘은 다시 맑았고 사람들은 들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소혜의 초가에도 한층 부드러운 바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소혜를 찾아온 낯익은 여인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염병으로 아이를 잃을 뻔했던 부잣집 부인이었지요. 그때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지요. 그 일로 남편이 늘 말하곤 했답니다. 그 여인은 귀한 팔자다. 절대 남의 밑에 있을 뿐이 아니라고요. 소혜는 말없이 웃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은 지인 한 분이 소혜 씨 같은 분을 뵙고 싶다며 혼처를 드리고 싶다 하셨어요. 자식은 이미 다 장성해서 집에 나가 살고 아내분은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이제는 조용히 마음을 나눌 벗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소혜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한때 사주가 세다며 내쳐졌던 자신에게 혼청이 들어오다니.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해 봄 마을엔 작은 혼례 행렬이 지나갔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북도 없고 피리도 없었지요. 하지만 웃음과 축복이 아주 풍성하였지요. 그날 저녁 소혜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작은 별 하나가 떠 있었고 그 옆으로 매화 가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나는 3번 내쳐졌지만 결국 내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지었다. 그 뒤로 소혜는 어떠한 괴롭힘도 없이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